자, 오늘 수업 나갈 곳은 여러분들 자료집 129쪽, 129쪽 오른쪽 밑에 과학기술과 윤리입니다. 거기 보면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단원이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 논쟁인데 130쪽 왼쪽을 한번 맨 위에를 보세요. 130쪽 왼쪽 위에 과학기술 혜택과 문제점. 오늘 여러분들이 보면 다 아는 내용인데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냥 과학기술 이렇게 두 단어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한다는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현상을 실험, 관찰, 조사, 논리적 사고를 통해서 이해하고 설명해서 일반적 진리나 법칙으로 체계화하는 그런 학문이 바로 과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과학은 실험으로 증명하고 수학이라고 하는 그 어떤 수단을 통해서 표현하고 결과물보다 과정에 주목하는 이것이 바로 과학의 중요한 특성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은 과학의 원리를 활용해서 인간 또는 사회생활에 가치 있는 결과물을 생산하는 그런 지식을 기술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과학과 기술의 차이점이 뭐냐면, 과학은 주로 어때요? 실험, 관찰, 조사, 논리적 사고를 통해서 바로 자연현상을 갖다 어때요? 이해하고 설명하는, 그리고 진리나 법칙으로 체계화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연구하는 과정에 주목을 해요. 근데 기술은 과학 원리를 활용을 해서 어떤 재화나 서비스, 즉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관심이 있다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용어를 합성해가지고 우리가 과학기술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과학기술은 관찰, 실험, 조사 등의 객관적인 방법으로 얻어낸 자연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어떤 지식을 활용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전 과정을 과학기술이라고 한다라고 나오고 있죠. 근데 이 과학기술에는 주관적 가치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랬죠. 연구하는 사람의 또는 실험, 관찰, 조사하는 사람의 주관적 가치관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자, 거기 밑에 보면 과학기술의 자체 목적과 궁극 목적이 나오고 있죠. 과학기술의 자체 목적은 진리를 발견하고 활용하는 데 있고,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있다고 그러죠. 이 두 가지 꼭 암기를 해놓기 바랍니다. 자체 목적과 궁극적인 목적.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면 과학기술의 혜택은 참 많죠.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의 장점입니다. 풍요로움과 편리함을 주었고, 또 우리 인류에게 어때요? 건강과 생명을 연장시켜줬죠. 의학기술의 발전을 가져와서. 세 번째는 어때요? IT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또 전 지구적인 교류와 경제활동을 가능케 해주었죠. 자, 네 번째는 과학기술은 다양한 매체의 발달을 가져오게 해서 문화를 대중화시켰고 인간의 상상력을 실현시켰고, 그래서 과학이 어때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무한한 부와 행복을 제공해 줄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감을 갖게 했다. 이것은 과학기술의 장점이죠. 근데 이 과학기술을 갖다 어때요? 무한히 신뢰하는 이런 입장이 그 밑에 나오는 과학기술 지상주의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과학이.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 어때요? 무한한 부와 행복을 줄 것이라는 이런 어떤 너무나 지나친 낙관적인 기대, 이것이 바로 과학기술 지상주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과학기술에 또 장점이 있으면 문제점이 있죠. 이게 더 많죠.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과학기술의 문제점만 부각시키는 입장을 과학기술 비관주의, 과학기술 혐오주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거기 보면 첫 번째 문제점은 인간 소외 및 기술 지배 현상을 처리했다라고 그랬죠. 인간 소외는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제가 전기밥솥과 또 엘리베이터 그 멘트에 우리 인간들은 순응한다라고 그랬죠. 전기밥솥이나 엘리베이터는 우리 사람이 만들었는데 오히려 우리 인간이 어때요? 주인인 우리 인간이 오히려 그것들의 종노릇을 하고 인간들의 피조물인 그것들이 오히려 인간의 주인 노릇하는 현상, 이걸 인간 소유 현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기술이 어때요? 우리 인간을 지배하다 보면 우리 인간은 주체성이 약화되고 비인간한 현상을 초래한다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두 번째 과학기술의 또 단점은
생명과학 기술의 발전은 어때요? 아까 왼쪽에서 나온 대로 건강과 생명을 연장시켰지만 오히려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그래서 도덕 문제를 초래했다라고 그랬죠. 생명과학 기술은 임신, 중절과 안락사, 생명복지의 문제를 발생시켰다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과학기술의 발전은 정보통신의 기술을 발전을 가져와서 바로 문화의 대중화에 기여를 했지만 또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게 했지만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들은 어때요? 별로 만나는 일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죠. 그래서 인격적인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사회에 대한 거대한 감시체제인 판옵티콘이 작동해가지고 오히려 사생활 침해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그랬죠. 판옵티콘이란 말은 모든 것을 다 본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 사회는 어때요? CCTV에 의해서 우리들의 사생활이 다 감시받고 있죠. 또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어때요? 정보 격차에 따른 부의 불평등 이걸 가져왔고 즉 부의 격차가 더욱더 심화되었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소비 문화가 확산되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어때요? 인간의 자연지배 강화로 인해서 환경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고 동식물의 생명이 위협받게 되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원 고갈, 생태계 파괴, 기후변화 같은 문제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그랬죠. 자, 이 판옵티콘이라고 하는 용어는 아까 설명을 했지만 영국의 철학자 벤담이 사용한 용어입니다. 재수를 감시할 목적으로 처음으로 설계한 감옥의 이름이 판옵티콘인데 판이란 말은 어때요? 모두라는 말이죠. 옵트라는 말은 본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현대사회는 어때요?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CCTV 같은 것을 만들어내서 우리들의 사생활을 다 보고 있죠. 이것이 바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31조로 가보면요. 과학기술에 대한 세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갖다 어때요? 바로 너무나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죠.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무한한 부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어때요? 바로 과학기술에 대한 맹목적인 환상을 갖게 하고 도덕적인 어떤 숙고와 반성적인 사고 능력을 훼손한다라고 그랬죠. 두 번째, 과학기술을 너무나 지나치게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이런 입장을 과학기술 혐오주의, 비관주의라고 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과학기술의 비인간적인 비윤리적 측면을 부각하고 과학의 합리성 자체를 문제 삼는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학기술도 좋은 점이 많은데, 장점이 많은데 이 혜택과 성과,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는 점이 그리고 과학기술에 대한 근거 없는 두려움으로 연결되어서 바로 이 입장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과학기술을 혐오주의는 그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거기 밑에 보면 어때요? 러다이트 운동은 1811년에서 17년 사이에 영국의 중북부 직물공업지대에서 일어났던 기계 파괴 운동이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그랬죠. 그 당시 노동자들은 자기들이 실업자가 되고 생활이 어려워진 원인을 기계 탓으로 돌렸어요. 그 직물 기계, 그 섬유를 짜는 기계가 많이 들어가지고 자기들의 일자리를 뺏었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기계 파괴 운동이 벌어졌어요. 이러한 태도는 과학기술의 성과와 혜택을 전면 부정한다는 점에서 좀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유나바머 운동이라고 해서 1978년 5월에서 1995년 4월까지 약 17년 동안 사업가, 과학자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 편지 폭탄을 보내가지고 16건의 우편물 폭발 사건을 일으켰다라고 그랬죠. 이런 연쇄폭탄 테러 사건, 이걸 유나바머 사건이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이것이 과학기술 혐오주의를 부추긴 그런 사건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겠느냐. 그 위에 나왔던 과학기술 지상주의, 낙관주의 입장도 좀 문제가 있고 과학기술 혐오주의, 비관주의도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바람직한 관점은 비판적 관점이에요. 비판적 관점. 이건 부정적 관점이 아닙니다. 거기 밑에 보면 과학기술 지상주의와 과학기술 혐오주의 모두 바람직하지 않고 과학기술의 긍정적인 측면을 발전시키되 부정적인 면을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비판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과학기술에 대한 바람직한 관점은 비판적 관점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고요. 우리 이성적 사고에는 비판적, 논리적, 합리적 사고가 있다. 비슷한 말 같은데 다 다릅니다. 비판적 사고는 어때요? 어떤 주장의 참과 거짓을 적절성을 갖다 어때요? 주장의 근거와 적절성을 따져보는 것. 그것이 왜 그렇고 또 다른 측면은 없는가? 또 무엇이 좋은 해결책인가? 이걸 묻고 답하는 것이 비판적 사고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논리적 사고는 전제로부터 결론을, 즉 주장을 타당하게 도출하는가? 이걸 따져보는 것이 논리적 사고고, 합리적 사고는 자기의 사고와 행위가 보편적 이성이나 참된 근거 원칙에 따르고 있는지 사고하는 것이 합리적 사고라고 그랬어요. 자, 이건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봐두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131쪽 오른쪽 밑에 보면 과학기술과 가치 중립성 논쟁이라고 하는 그 제목이 있죠. 가치 중립이라는 말은 그전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가치 중립이란 말은 가치관이 포함됐다는 얘기입니까? 가치관을 배제했다는 얘기입니까? 중립이란 말은 가치관을 빼고 배제시키고 그 말입니다. 가치관을 포함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베버라고 하는 학자는 과학적 지식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실인식과 가치 판단을 엄격히 구별해야 된다. 즉 가치 판단을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과학적 지식은 객관성을 갖는다고 보는 거예요. 가치 중립이라는 용어를 처음 쓴 사람이 베버라고 하는 학자예요. 가치 중립이란 말은 어떤 가치관이나 태도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 즉 선과 악을 배제한 판단, 이걸 바로 가치 중립이라고 얘기를 하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베버라는 사람은 앞에 여러분들 그 책임윤리를 배울 때 심정윤리를 주장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행위의 결과보다는 행위의 선한 의도와 동기를 중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죠. 또 베버는 프로테스탄티즘 윤리를 주장한 사람이기도 했죠. 베버는 인간은 어때요? 노동 속에 신의 부름이 있다고 믿고 신의 축복을 받은 신성한 직업을 근면검소 성실한 자세로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때요? 자기가 자기 직업에 충실해서 부를 축적할 것을 강조를 갖다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밑에 보면 그 과학적인 방법으로 사실 문제에 접근할 때는 연구 과정에서는 가치 중립성이 적용되고 연구 대상과 목적을 설정하거나 결과를 활용할 때는 바로 어때요? 가치가 필요에 따라서 개입될 수도 있다라고 그랬죠. 연구 목적을 설정할 때는, 대상을 선정할 때는 연구하는 사람이 어때요? 가치관이나 흥미, 또 얼마나 내가 이걸 연구함으로써 많은 지원이 되는가, 보상을 받는가, 또 내가 이 연구한 결과가 얼마나 응용 가능성이 많은가, 또 사회적으로 얼마나 내가 연구한 것들이 어때요? 얼마나 필요한가, 또 정치적인 목적, 이런 필요에 따라서 연구 대상을 설정하거나 또는 목적을 설정하거나 결과를 활용할 때는 가치관이 개입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연구하는 과정에서는 가치관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거기 132쪽의 왼쪽 밑에 보면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인정을 하는 입장과 부정하는 입장 두 가지로 나눠지죠. 여기는 중요한 곳입니다. 자, 그 야스퍼스하고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학자는 과학기술은 어때요? 바로 가치관을 배제를 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 보면 과학기술은 그 자체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그런 수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인간이 어때요? 과학기술로부터 뭘 만들어내고 과학기술을 어디에다 사용하고 과학기술이 어떤 조건에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바로 어때요? 과학기술이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죠. 오펜하이머는 내가 원자폭탄을 만든 건 사실이다. 하지만 어때요? 원자폭탄을 어디다 사용할지를 결정을 내린 사람들은 정치인이라는 거죠. 근데 과학자인 나는 어때요? 주어진 역할에 충실했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은 야스퍼스와 오펜하이머는 가치 중립성, 즉 가치관을 배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푸엔카레라고 하는 사람은 윤리와 과학은 서로 고유한 영역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죠. 그러니까 따로 국밥이라는 거예요. 윤리와 과학은. 과학적인 도덕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비도덕적인 과학도 있을 수가 없다. 과학과 윤리는 한 점에서만 접하기만 하는 두 개의 원과 같이 별개 영역이다. 따로 국밥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과학기술은 객관적 관찰과 실험,
논리적 사고를 통해서 지식을 얻기 때문에 주관적 가치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관찰이나 실험하는 과정에 논리적 사고를 하는 과정에 바로 연구자의 어때요? 주관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죠. 과학기술은 가치관과는 무관한 관계가 없는 사실의 영역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은 윤리적 규제나 평가의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과학기술자는 자유롭게 연구를 수행하고 과학기술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사람들의 몫이지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사람 자체는 어때요? 문제가 없다고 본 거죠. 내가 어때요? 원자폭탄을 만들었다면 내가 만든 원자폭탄을 갖다가 사람을 죽이는 어때요? 무기로 활용한 사람들은 정치인이나 군인이라는 거죠. 이게 과학자인 나는 연구만 했을 뿐이고 원자폭탄을 내가 만든 폭탄을 갖다가 어때요? 나쁜 쪽이다 활용한 사람들은 뭐 기업인이나 예를 들어서 군인이나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지 과학자인 내가 책임질 사항이 아니라고 보죠. 근데 오른쪽 입장을 보죠.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가치관을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리고 하이데거하고 하이젠베르크가 나오고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자, 과학기술의 목적을 인간의 행복과 인류 발전이라고 하는 가치 아래에서 논의해야 된다. 과학기술을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우리가 고찰하게 되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과학기술에 내맡겨진다라고 그랬죠. 또 하이젠베르크는 히틀러의 손에 어때요? 우리가 원자폭탄을 쥐어줌으로 인해서 인류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우리 과학자들이 지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연구는 평화로운 원자 에너지 활용 방안에 한정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자폭탄을 만든 사람은 어때요? 원자폭탄이 가져올 결과까지도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 왼쪽에 있는 입장처럼 나는 연구만 했을 뿐이지 나는 모르겠다고 얘기한다면 이건 무책임한 태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 과정은 물론 결과까지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오른쪽 사람들이에요. 하이데거와 하이젠베르크는 과학기술에서 어때요? 가치 중립을 바로 부정을 하는 입장이죠. 즉 가치관에 어떤 영향을 받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있죠. 과학기술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고 삶의 질 향상이라는 윤리적 목적에 기여해야 된다라고 그러죠. 궁극적인 목적에 기여해야 된다. 그래서 연구 대상을 선정할 때 사회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연구 대상을 선정할 때는 가치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자, 그래서 과학의 연구 대상을 선정할 때는 사회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과학기술은 가치 판단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과학자들은 자꾸 우리들은 윤리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 없다고 보는 것이죠. 과학기술 이론의 사실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가치 중립성이 요구되지만 과학기술의 연구 목적을 설정하고 대상을 선정하고 지식이나 원리를 발견하고 결과를 활용하는 과정에서는 어때요? 가치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과학기술은 인간과 자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발전 방향에 대한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요.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옹호하는 입장이 아까 바로 야스퍼스와 오펜하이머라고 그랬죠. 주로 이 옹호하는 입장이 직업이 누구냐면 과학자들이에요. 우리 과학자들한테 윤리적 책임을 묻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어때요? 사실을 대상으로, 자연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지, 내가 만든 것을 갖다가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 또는 평화적인 데다가 사용하라 이런 그런 말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걸 갖다가 활용하는 사람들의 책임이지 우리는 연구만 했을 뿐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과학기술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다. 아까 야스퍼스가 얘기했죠. 그래서 윤리적 규제나 평가로부터 우리 과학자들은 좀 자유로워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수가 없다. 우리가 연구하는 것들은. 이렇게 정하는 입장이죠. 자, 그 다음에 133쪽에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때요? 과학자가 아닌 사람들이 많죠. 과학기술은 가치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워서는 안 된다. 니네들 과학자들은 자꾸 윤리나 종교의 간섭을 안 받으려고 하는데 과학기술의 정당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내가 설명을 달아놨는데요. 과학기술이 어때요?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지식이나 원리로 인정받는 과정에서는 어때요?
물론 가치관에 개입될 수는 없다. 연구하는 과정에서는 가치관이 개입되지는 않지만 연구 목적이나 대상을 선정하고 결과를 활용할 때는 어때요? 바로 과학자나 또는 개인들의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개입이 된다는 얘기죠. 또 기업의 이익, 사회적 필요, 정치적인 목적 이거에 따라서 다양한 가치관이 개입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과학 기술은 윤리나 정기에 의해서 규제를 받아야 된다. 가치관의 규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오른쪽 133쪽 오른쪽 밑에를 보면요. 거기 보면 7, 8에다 잠깐 중요한 거니까 이거 몇 가지만 좀 적죠. 자, 우리가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과정은 주로 이 단계를 거치죠. 어떤 과정이냐면 연구 목적을 설정하죠. 연구 목적을 내가 만약 과학자라면 연구 목적을 설정하겠죠. 그 다음에 어때요? 연구 대상을 또 설정하죠. 연구 대상을 선정을 하겠죠. 자, 이럴 때 이건 1단계라고 배우죠. 이거 1단계. 2단계는 뭐겠습니까? 연구 과정이 되겠죠. 뭐란가 하면 실험, 관찰, 조사, 논리적 탐구도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걸 2단계라고 그려보죠. 이걸 2단계라고 그려보죠. 자, 그럼 마지막 단계는 뭐겠습니까? 연구 결과가 나오겠죠. 연구 과정이 끝나고 나면 연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제 3단계가 되겠죠. 연구 결과 활용 단계. 자, 그럼 여기서 가치관이 개입되는 단계는 어떤 단계일까요? 가치관이 개입되는 단계. 자, 내가 연구 목적을 설정할 때 연구자의 가치관이 개입될까 안 될까? 개입되죠. 내가 무엇 때문에 연구할 것인가? 이건 개인의 생각이 들어가겠죠. 개인의 어떤 인생관이나 개인의 어떤 세계관, 개인의 어떤 종교관도 들어갈 수가 있죠. 종교적인 목적 때문에 연구할 수도 있겠죠. 과학자의 나름대로 생각, 가치관이 개입된다고요. 1단계에서는. 누구를 선정할 것인가? 이것도 어때요? 과학자의 생각이 좀 들어가겠죠. 이건 가치관이 개입됩니다. 가치관이 개입되는 것은 어때요? 가치 중립성 부정이라고 했죠. 가치관으로부터 어때요? 중립, 가치관이 포함이 안 된다라는 걸 부정하는 입장이니까 가치관이 개입되는 입장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가치관이 개입될까요? 안 될까요? 연구 과정에서는 여기서는 어때요? 가치관이 개입되면 안 되겠죠. 실험, 관찰, 조사, 논리적 통관 과정에서는 가치관이 어때요? 그래서는 가치관을 배제해야 되겠죠. 이건 가치 중립성을 인정하는 입장이죠. 즉 가치관이 포함되면 안 된다. 이게 가치 중립성이죠. 가치 중립성을 인정하는 단계죠. 근데 마지막 3단계에서는 어때요? 자, 연구 결과 예를 들어서 원자 폭탄을 만들어냈어요. 이걸 터널을 뚫는데 활용할 것인가?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 활용할 것인가? 자, 이 연구 결과를 활용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개입됩니까? 안 됩니까? 개입되죠. 군인이나 또는 정치인이나 또는 경제인들, 기업인들이 이걸 내가 어디다 활용할 것인가? 내가 좋은 데다 활용할 것인가? 나쁜 데다 활용할 것인가? 가치관이 어때요? 이 3단계에서 가치관이 개입됩니다. 가치관이 개입돼요. 가치관이 개입된다는 것은 가치 중립성을 부정하는 단계죠. 가치 중립성을 부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이 단계에서는 가치관을 갖다가 배제시켜야 되죠. 연구하는 과정에서는. 나머지 단계는 어때요? 가치관이 포함됩니다. 즉 가치 중립성을 부정합니다. 1, 3단계는 알겠죠? 2단계는 가치관을 갖다가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죠. 이거는 가치관을 배제해야 된다고 보죠. 여기서는 포함시켜야 되고 1, 3단계는 가치관을 포함시켜야 되고 2단계는 가치관을 배제해야 된다. 즉 가치 중립성을 인정을 해야 된다 라고 보는 단계입니다. 자, 이 말이에요. 그 133쪽 오른쪽 밑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건 여러분들이 읽어보고요. 자, 그 다음에 134쪽에 보면 왼쪽 위에 보면요. 도표를 내가 아까
정리했던 내용을 또 도표로 또 정리해놨는데, 가치 중립성을 긍정한다는 얘기는 가치관을 배제시켜야 된다는 얘기고, 오른쪽에 가치 중립성을 부정한다는 얘기는 가치관이 어때요? 간섭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과학자들은 가치관의 간섭을 받습니다. 가치관이 개입이 돼요. 그들의 연구할 때. 왜냐하면 어때요? 개인의 어떤 가치관, 흥미, 자기가 흥미 있는 쪽으로 연구하죠. 오른쪽 보면 나오죠. 내가 이 연구함으로써 얼마나 지원과 보상이 많으냐. 응용 가능성은 돈을 말하죠. 응용 가능성이 많으면 돈을 많이 벌겠죠. 또 사회적 필요, 정치적 목적, 이거에 따라서 과학자나 또는 그 활용하는 사람들의 가치 판단이 개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그 가치 중립성을 긍정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연구 과정에서는 가치관을 빼야 된다는 얘기는 진리 발견을 위해서 그렇죠. 가치관의 간섭을 받아야 된다라고 보는 가치 중립성 부정하는 입장은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치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 단계를 갖다가 이론적 정당화 맥락이라고 하죠. 여기를 이론적 정당화 맥락이라고 얘기하고 합니다. 이론적 정당화 맥락이라고 얘기하고 합니다. 과학기술이 어때요? 객관적 타당성을 지닌 그런 것을 어때요? 인정받는 과정. 과학기술이 어때요? 객관적 타당성을 가진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치관을 배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 가치 중립성을 부정하는 요 단계, 요 1~3단계, 요것은 거기 나온 대로 연구 목적을 설정하거나 또는 어때요? 연구 결과를 활용할 때는 가치관이 어때요? 개입되어야 된다고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34쪽에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 외적 책임이라고 하는 데가 있죠. 거기를 보면, 왼쪽에 맨 밑에 보면, 과학기술자들이 지켜야 될 책임이 내적 책임과 외적 책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 오른쪽을 먼저 한번 볼까요? 중간에 보면, 내적 책임을 보면, 이건 뭐냐면, 과학자들이 연구하거나 실험 과정에서 져야 될 책임을 내적 책임이라고 그래요. 연구 실험 과정에서 지켜야 될 것이 바로 내적 책임입니다. 뭘 지켜야 되냐면, 거기 나온 대로 어때요? 날조, 조작, 그 맨 위에 보면, 오른쪽 맨 위에 보면요, 134쪽.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기. 이런 짓을 않는 것이 내적 책임이에요. 과학자라면, 그 위조를 날조라고 하는데요, 맨 위에 보면,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물을 갖다 어때요? 허위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존재하지 않는 자료, 존재하지 않는 연구 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내는 거, 이걸 날조한다라고 그러죠. 그 다음 변조는 연구 재료나 장비를 조작하거나 자료를 변형 삭제해서 연구 내용과 결과를 왜곡하는 거, 이걸 변조라고 그러죠.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나 어때요? 연구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표절입니다. 논문 표절을 많이 하죠. 내가 어디에서 인용했다는 걸 적어줘야 되는데 그걸 않고 하는 것이 바로 표절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당한 저자 표기.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을 갖다 연구자로 넣는다든지, 또 참여한 사람을 빼면 그건 부당한 저자 표기가 됩니다. 이걸 연구윤리라고 그래요. 연구자들이 지켜야 될 윤리. 이게 바로 내적 책임입니다. 그 다음에 또 134쪽에 오른쪽 중간에 보면 외적 책임이 나오죠. 외적 책임은 과학 객관적인 지식을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의 사회적 활용에 대한 책임이에요. 활용할 때, 연구 결과물을 활용할 때 져야 될 책임이 주로 외적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 외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인류의 어떤 불행을 가져오도록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34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보고요. 이제 사회적 책임은 내가 연구한 것들이 어때요?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인가? 또는 해악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인가? 내가 원자 폭탄을 만들므로 인해서 터널을 뚫는 데 사용될 수도 있지만 사람을 죽이는 데 이게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걸 고려하면서 연구하라는 얘기죠. 사회적 책임은 사회에 가져올 미칠 책임이에요. 이게 바로 사회적 책임 또는 외적 책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35쪽에 보면 그 왼쪽 중간에 보면요.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서 나오고 있죠. 기술 영향평가 제도,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가져오겠느냐. 이걸 평가하는 제도죠.
과학기술윤리위원회를 만들어서 검토하라는 얘기죠.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를 이끌어내는 장치를 마련하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35쪽의 왼쪽 밑에 보면 과학기술의 개발과 윤리의식 함양해가지고 우리 동양에서는 순천 절물의 정신을 강조했다라고 그랬죠. 순천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에 어때요? 순응하는 거예요. 순응하는 거. 절물, 물질을 전략하는. 이건 바로 뭐냐면 인간의 이기심과 물질적인 욕망을 줄이고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순천,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소박하게 살아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요나스, 여러분들 앞에서 책임윤리라고 하는 거 배웠죠. 과거 행위에 대한 책임에서 더 나아가지고 앞으로 가져올 책임까지도 예측을 해서 도덕적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예견적 책임을 요나스는 얘기하고 있어요. 예견적 책임. 이건 앞에서 다 배웠는데요. 이걸 또 실어놨습니다. 특히 그 자료 3번에 보면 잘 요나스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건 앞에서 다 얘기를 했었죠. 1번은 자기가 의도한 행위의 결과뿐만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행위의 결과까지도 책임져야 된다. 또 2번에 보면 어때요? 이미 과거에 어때요? 벌어진 사후적 책임보다도 과거에 대한 책임보다도 과거 재앙적인 책임보다도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예견적 책임 이걸 다해야 된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때요? 미래에서 우리가 당연히 져야 될 책임까지 사전 예방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그러죠. 또 어떤 직접적 어떤 결과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고 장기적인 책임까지 져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 요나스는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이라고 그랬죠. 앞으로 어때요? 지구가 멸망할지도 모른다. 라고는 어떤 그렇게 생각할 때 어때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어떤 공포심을 가질 때 우리가 어떤 책임윤리를 도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죠. 공포의 원칙의 우선성을 둔 책임윤리를 주장했다. 네 번째는 당위적 책임을 강조한다라고 그랬어요. 당위적 책임. 근데 여섯 번째는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책임. 그 책임의 범위는 어때요? 바로 현 세대와 미래 세대, 자연에 대한 우리 인류의 어때요? 우리 인간들의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있죠. 또 요나스는 인간뿐만 아니라 생태계를 모두 중요시 여겼어요. 자, 그 다음에 요나스는 앞에서 배운 내용을 또 잠깐 복습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읽어보고요. 136쪽은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고요.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정보 사회와 윤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